편집이 무엇인지, 그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핵심을 잡아서 또는 한 측면을 잡아서 부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러나 간과된 소주제를 잡아서 문단 단위로 편집하라 입니다. 중요하지만 간과된 부분이 바로 문단입니다. 편집에서 지면에 편집되고 온라인에 표출된 글을 보면 문단이 합쳐지거나 또 문단이 해체된 사례가 간혹 보입니다. 예상보다 비교적 자주 눈에 띕니다. 편집 기자가 더 적극적으로 문단에 관여를 해야 된다. 아주 흡인력이 있어서 다 영어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쇼생크 탈출이 있죠. 글은 문단 단위로 쓰는 거다. 문단. 그러면 소설보다 더 사실과 정보와 의견을 임팩트 있게 전하는 기사. 기사와 칼럼에서는 더더욱 문단 단위로 써야죠. 카프카의 성은 전후 좌우가 없습니다. 문단을 가르기가 아주 어려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카프카가 일부러도 안 나눴지만 나누려고 했어도 나눌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텍스트를 보면 답답하죠. 식빵의 추억입니다. 지면에 안 채워지고 온라인에 표출된 제목은 식빵의 추억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처리됐습니다. 과연 박찬일 셰프가 저렇게 썼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긴 분량을 편집 기자가 그 오피니언 부서에 연락해서 또 박찬일 필자에게 해서 줄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 이런 대안을 이어붙이기 대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레이아웃 측면에서도 내용을 전하는 측면에서도 원 문단대로 편집하는 게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의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필자 글인데 여러 문장이 한 단락으로 편집된 거죠. 한국 얘기를 하고 스웨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스웨덴 비교하는 국면이 전환된 부분에서 문단을 갈랐어야죠. 이어붙여서 행을 줄이는 선택을 한 듯합니다. 해체 사례입니다. 그 온라인 매체 표출된 기준으로 2, 3행이 넘지 않도록 형식에 맞춰서 문단을 해체하더라고요. 문단 단위 글쓰기라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아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단을 해체하는 사례도 있구나. 문단 단위 쓰기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작가가 어느 매체에 몇 달에 걸쳐서 기고했는데 기고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한두 문장 덜어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데스크가 임으로 고르고 게다가 합쳤답니다. 그래서 필자의 원래 쓴 그 흐름과 구성과 깨졌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풀 것인가? 고정된 지면에 그 어김없이 써야 됨. 그 편집 기자가 어떤 단어 하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문장을 줄이거나 그러면 그 전문 분야에서 완성도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필자는 그 용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여러 매체의 절충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단이 끝나고 공간이 남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어붙이는 거죠. 이어붙이는 거죠. 문단의 시작은 약물로 표시하는 겁니다. 약물.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는 한두 가지 예외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모든 에세이와 칼럼과 기사 수첩과 기명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은 분량을 맞춰라. 분량을 지키도록 봉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20글자 정도 초과하게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쓰시면서 삭제해도 좋은 부분은 밑줄 그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입니다. 전문은 기획기사, 특집기사, 한 지면 A면을 통으로 털어서 쓰거나 그럴 때 전문을 안 치는데요. 보시면 본 기사가 우선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례는 기획기사 사전 제작인데 문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이 기사의 전체 3분의 1이고요. 전문에서 할 얘기를 다 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 레이아웃으로도 좀 예외적인 서술에서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도 문단 처리에 간과된 좀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치면 안 치면 가분수이고 전문인지 기사인지 포지션이 애매해집니다. 이 일을 편집 기자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집자는 신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제 글을 중간에 편집하는 사람이 이거는 빼야 되잖아 하면 아프죠. 그러나 10중에 7, 8은 편집자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 자기는 자기 글에 매몰됩니다. 편집자는 기사, 글의 중요한 요소, 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단을 관여해야 됩니다. 문단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 유형이 2가지입니다. 2가지 문단을 어떻게 보면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얘기로 묻고 개별을 그 다음에 열거하라는 거죠. 이게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은 한 문단에 한 가지씩 이런 흩어진 조각 모으기 이렇게 문단을 묶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블록체인 행사 기사인데 굵은 글자가 조각 모음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국내 업체, 해외 업체 이거를 조각 모음 같은 것끼리 모아서 한 문단에 구성을 해야죠. 문단 단위로 쓰지 않으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갈팡질팡 독자가 종잡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시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편집자는 기자와 필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봅니다. 더 역할을 하고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미키 능숙하게 아주 빼어나게 하시고 기사 가치 판단하고 배치하고 레이아웃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간과된 부분이 문단이니까 이왕이면 문단까지 기량을 발휘하시면 완성도가 확실하게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제가 장담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을 파는 남자 백건필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자분들이 글을 다루시다 보니까 책 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동안 책 쓰기를 해오면서 또 책 지도해 오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로직을 7단계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주식회사 백건필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대표 회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이제 국어 교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작가, 강사,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개인 저서로 5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북 추천을 통해서 15권 정도 책을 출간을 시켰습니다. 현직 트로트 가수이기도 합니다. 결국 책을 쓴다는 것은 요 세포 분열과 똑같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막 분열해가지고 막 성장해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한 편의 글이 탄생하는 과정도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도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글쓰기 공식 또는 맞는 책 쓰기 공식 셀. 저는 현재 이제 약 900명 정도 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이제 번개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줌을 활용해서 120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회 한 100분에서 150분 정도가 등록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맞는 글쓰기 공식 셀이라는 강의를 이 번개 특강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때마침 모 출판사 대표님이 그거를 강의를 수강생으로 들으신 거예요. 연락 주신 거예요. 다음날 바로 강의를 잘 들었다. 책을 내면 내가 팔 수 있을 것 같다.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출간 계약을. 글쓰기 습관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글쓰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칼럼 형식으로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을 한 꼭씩 이제 올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보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초고를 집필하고 있고요. 또 구독자를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쓰시는 다양한 글쓰기 예문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책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팬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책 쓴다 그러면 이제 짐 싸가지고 어디에요? 호텔에 가거나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별바봉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을 가지고 나와서 내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과정을 오픈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파를 하려면은 그 시그널을 수신할 안테나 독자가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봐주니까 출판사도 이미 독자를 확보한 작가를 선호해요. 가장 선호하는 게 누구냐? 유튜버.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요. 팔로워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자, 또 그 팔로워가 없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 중간 피드백 못 받아요. 자, 열광적인 그리고 많은 팬은 가장 확실한 출간 기획서예요. 팬 수야말로 팬의 퀄리티야말로 가장 확실한 출간 기획서예요. 이건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책을 내면 사줄 사람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비싸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막 기본 500만 원, 1000만 원 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싼 만큼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강세 전문성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자, 뿐만 아니라 약간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약간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책만 쓰면 다 무슨 베스트가 되고 무슨 억만장자가 된다. 실습형이 아니라 강의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좀 비용을 받고 6주, 7주, 뭐 8주 강의를 합니다. 이건 좋아요. 그러면은 이론 강의를 하죠. 그럼 막상 지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언제 필요해요? 내가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만 쓰다 보니까 지필 경영 중에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책 못 내는 거죠.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이거예요. 그래, 어찌저찌 해가지고 정말 그 불굴의 의지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절망하십니다. 그런 문제점 해결해 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익형, 이 조립형 책 쓰기 7단계예요. 12개 챕터로 분리하세요. 자, 서너 개가 아니에요. 10개, 12개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챕터를. 자, 그 다음에 12권의 소책자를 한 권씩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을 한 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12개로 쪼개요. 그래서 작은 책 12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한 권 한 권이 완성되면은 이게 보통 한 권당 A4로 한 10장 내외가 되거든요. 10장 내외. 그리고 이제 A5로 바꾸면은 20장 내외가 되죠. 그걸 이제 온라인에 뿌리면서 나의 커뮤니티, 단톡방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있잖아요. 책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강의안을 바탕으로 책을 써요. 소책자든 책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강의안을 바탕으로 살을 붙여넣어서 원고를 만드는 것이지 하얀 종이 띄워놓고 커서 깜빡인 상태에 쓰면은 글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또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글만 쓰면 지쳐요. 유료 강의. 자,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아요. 유료 강의 진행하면서 PDF 계속 받아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강의안을 전면 받으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강의안을 바탕으로 이 소책자를 만들고요. 이게 12권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다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한 권 완성하면은 또 뿌려. 사람들 모아요. 두 번째 나왔어요. 또 뿌려. 사람들 모아요. 12권이 되면은 최소한 내 톡방에 300명, 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로. 그 상태에서 합치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놈 돈도 벌었잖아요. 책도 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뒤치는 거예요. 단톡방 사람들에게. 첫 달에 그래서 무조건 첨부를 파셔야 됩니다. 왜 첨부냐면 이 첨부가 첫 달에 나가지면은 이제 출판사나 서점에서 밀어줘요. 이게 되는 책이구나. 근데 50분 나가잖아요. 그냥 묻혀요. 그냥 저 지하로 박힙니다, 그냥. 자, 요게 전체 7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만능 책 쓰기 공식 셀이 있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분열과 똑같다. C가 뭐냐면 촉. 쪼개는 거예요, 촉. 하나의 큰 책을 12개 챕터로 촉 자르는 거죠. 분할. 그 다음에 E는 뭐냐? 익스펜드입니다. 각각 쪼갠 거를 확장시켜서 소책자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또는 강의 안에 설명과 사례를 붙여서 글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익스펜드. 다음 L은 뭐냐? 링크 연결하는 거예요. 낮게 책자를 연결해서 책 한 권을 만든다. 또는 글 한 편에서 서론과 결론을 뭐 수미상관을 연결해가지고 뭐 유기적인 글을 만든다. 자, 모든 생명이 있는 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L은 뭐냐? 리밋, 제한입니다. 제한. 그냥 마구적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 있어야 돼요. 12주 안에 끝내겠다. 하루에 한 페이지 쓰겠다. 제한이 있어야 돼요. 세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약이 없이 성장하는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암세포예요, 암세포. 자,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제한, 분량적 제한, 현실 제약이 없이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막 한도 끝도 없이. 어떤 글이에요? 암세포 같은 글.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 권 책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의 북코칭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편집 기자가 본 편집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은 동아일보 김남준입니다. 발표 주제를 뭘로 잡을까 생각을 하자마자 이상하게도 딱 떠올랐던 한 단어가 바로 탈주였습니다. 나에게서 탈주해 독자와 세상에게 나아가는 확장, 그리고 나라는 한 편집자에서 탈주해 모든 편집 동료분들께 나아가는 확장, 그리고 틀에 박힌 편집에서 탈주해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나아가는 확장을 꿈꿔보며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편집은 구멍이 아닐까. 통로를 트는 거죠, 통로. 근데 구멍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밖으로 열려있는 통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요.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제목이 가리키는 편집의 그 포커싱이 너무 작으면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보겠죠. 구멍이 너무 크면, 제목의 포커싱이 너무 넓으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대한 것들을 겉핥기로 다루는 것밖에 안 되겠죠. 구멍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거를 언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산만해지겠죠. 구멍을 맨날 같은 곳에만 뚫으면 저 반대편에 뭔가가 있는데 똑같은 구멍으로만 계속 보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같은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구멍을 여기저기 바꿔서 뚫으면 입체적인 각도에서 다각적인 진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시, 소설, 영화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인환 문학평론가라는 분인데요. 시의 유일한 목적은 새로운 이미지이다. 시인은 익숙한 이미지들을 끊고 잊고 뒤집는 동안 사물들의 밀도와 깊이가 바뀌며 기억 속에 묻혀있던 몽상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들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에게는 둔중한 것에서 날카로운 것을 발견하고 단단한 것에서 무른 것을 발견하며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에 질서를 바꾸는 힘이 있다. 저희 부서 선배가 옛날에 했던 제목인데 다 구죠, 구. 어마어마하게 큰 구와 아주 작은 구인데 그 두 개를 질서를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축구공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이번 황현산 비평가의 시인의 공들인 작업은 저 보이지 않는 삶을 이 보이는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의 말이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에 가려지니까 청각장애인들의 소통이 너무 힘들어졌다. 시인처럼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얘들이 다 재밌습니다. 여럿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는 피아노를 인부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듯이 시인은 대상의 의미를 단번에 낚아챈다. 그러기 위해선 숨겨진 급소와 보이지 않는 손잡이를 찾아내 대상을 뒤집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은 이미 정신이다. 달리 말해 정신은 대상을 뒤집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뒤집는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지키니까 자유를 주지 않냐.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정신을 바꿔서 편집을 시인처럼 접근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문학은 당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불가피를 고뇌해야 한다. 신영철 평론가의 말인데요.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했을 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한국이냐 러시아이냐 너 어느 쪽이야. 그 논란은 저는 이 제목 하나가 그냥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안현수의 불가피를 대변하고 있죠. 러시아도 한국도 아닌 그냥 얼음판일 뿐이다. 나는 뛰고 싶었을 뿐이다. 시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통과하는 것이지. 어떤 식당에 가서 쇠고기국을 시키면 국이 다 식어서 나와. 그 국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 자체를 덮여놔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뜨겁게 있는 거야. 내가 차가움으로써 그 국의 뜨거움을 빼앗는다든지 밍밍하게 만들지 않는 것. 시인의 할 일은 그런 거라. 모창 가수 너훈아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그렇게 이 사람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렇게 미담이나 훈훈한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집자는 뜨거웠던 삶을 내가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로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 싶었기에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이제 화두들은 특별히 빨간색 질문으로 그 모든 물음표들 중에서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이성복 씨의 비유들은 세계라는 허구의 살에 정확히 칼을 찔러 넣는다. 아니, 이 비유는 그의 비유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비유는 칼처럼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처럼 찾아 들어간다. 그는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는데 우리는 반성하게 된다. 언론이 비판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이 정도는 언어폭력이 아닐까 싶은 정도의 독한 제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요즘도 그렇고. 정말 칼침이 돼갖고 나오는 제목들이 좀 요새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좀 대안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반성하게 하는 제목. 칼침 아닌 침술 같은 제목. 이런 거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 지면은 물음표 지면입니다. 삶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패배에 직면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패배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선해석의 커튼을 찢는 것이 소설의 존재 이유다. 여성들의 미투 폭로가 줄을 잇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말 못하다가 지금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왜 이제야? 그랬을 때 아마 이 편집자는 항변을 하고 싶었겠죠. 통념과 편견의 선해석을 찢어버린 제목이 아닐까. 해밍웨이인데요. 어떤 사람이 해밍웨이에게 내기를 걸었답니다. 당신이 정말 훌륭한 소설가라면 적은 단어로 사람들을 울릴 수 있어야 하오. 그리고 만약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10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6글 단어로 소설을 썼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단편 소설의 한 문장처럼 정말 그렇게 캐치를 해냈죠. 여름 휴가 위에 다이어트 하다가 빈혈이 많아졌다.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게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단 2글자로 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클레이 코트에 약한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가 나달한테 지고 난 그 경기를 담은 편집인데요. 정말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이면서도 담아낼 건 다 담아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엔 누구나 어느 정도 패스트 환자예요. 코로나 마음병을 앓는 감염과 격리의 신인류를 진단하고 치유할 제목을 누군가가 뽑아준다면 제목은 불멸의 편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도전해볼 만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버트 맥키라는 아카데미상 수없이 많은 그 각본가, 연출가를 배출한 시나리오 아카데미 운영하는 교수이기도 한데요. 가장 뛰어난 영화 시나리오는 모든 장면이 반전인 작품이다. 배달의 민족을 독일계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죠. 배달의 민족, 독일의 민족, 결국 독점의 민족 되나?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갖고 어떤 이건 좀 예언적인 제목이기도 했었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반전이고 2단계에서 3단계 궁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히치콕 영화 감독이 관객은 다음 장면을 예측하고 기대하지만 저는 거기에 도전합니다. 빙하가 녹자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다.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좀 반전인 것 같습니다.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실들을 변형하거나 발명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사람들과 사실들 사이에 그리고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새로운 관계들을 엮는 것이다. 저는 이거 보고 저도 모르게 이 사진과 이 사진 두 장면이 만남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태어나는 그런 몽타주 기법이 제대로 구현된 지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과 사진 혹은 비주얼과 비주얼만으로 몽타주가 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제목과 제목으로도 몽타주가 가능한데요. 충돌을 시켜서 제3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 두 사안은 따로 있으면은 이런 효과가 전혀 안 나죠. 그냥 별개인데 두 개가 여기 충돌해서 빚어지는 강한 임팩트가 생기죠. 배우의 얼굴 같은 건 없습니다. 빛이 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윤곽 같은 것도 없어요. 빛과 그림자만 있을 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 해외 연출진들이 본 K 뮤지컬의 장단점, 명암에 대해서 빛의 선을 경계로 해갖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간을 압축하거나 늘려서 구성할 수 있죠. 그게 영화가 하는 일입니다. 산악인 엄홍길의 한 생을 이걸로 그냥 원샷으로 끝냈습니다. 집이자 놀이터였던 산은 운명, 안나푸르나에서 겸허함 배웠고 히말라야 휴먼 원정대 영화로 남아. 이 산악인 엄홍길의 평생의 등정기를 이 한 줄로 꾸불꾸불 시간을 여기다 배치를 했죠. 요거는 되게 재밌어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요. 스탠리 큐브릭 영화 중에 샤이닝이라는 호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미로가 있고 요 안에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놀러 온 거죠. 이 코로나 퇴치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미로식으로 표현을 해갖고 이 공간을 시간으로 치환을 해갖고 이렇게 이 시간의 흐름에까지 여기다 녹인 그런 편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이 보이면 소리를 삭제한다. 영화 잔다르크의 재판에서 화형당하는 장면, 흰 연기가 화면을 하얗게 만들고 중성화시킨다. 그 화면 뒤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튀는 불꽃의 격렬한 소리가 이어진다. 음향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영상을 채우게 하는 영상예술을 개척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러면 의미가 더 고정이 되지 않고 풍성해지겠죠. 이런 기법은 예를 들면 제목이라는 언어로 들려주지 않거나 혹은 비주얼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채워넣게 하는
비움의 편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여백에서 독자의 창조적인 어떤 개입, 이런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로 규정하는 순간 훼손될 수 있는 진실이 있는 경우, 이건 말로 도저히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제목은 침묵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진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빈 진실의 공간을 독자가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다성음악에는 2개 이상의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다성음악만큼 민주적인 음악도 없다. 모든 성부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성음악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2개도 둘 다 어느 하나를 곁다리로 끼워 붙이기가 싫었겠죠. 이 편집자는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거를 강조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식의 다성음악식 편집을 했겠죠. 그래서 기사 3개를 병렬 배치한 거죠. 기사 하나로도 이런 다성음악식 편집의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한 제목거리가 없는 기사예요, 사실. 똘똘한 한 놈을 제목으로 담기가 너무 약한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임팩트 있는 기사라고 했을 때 3분할을 해갖고 다 동등한 주인공으로 만들면 조금 더 똘똘한 주인공이 없는 거를 조연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더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적인 지휘자인데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서 흥분을 느끼게 하고 코다 종결부를 향해 가는 거센 노도와 같이 휘몰아쳐 올라가는 점점 빠르게 이윽고는 악기가 제소리를 못 내고 앙상블도 흩어져 버릴 듯한 스피드에 이르고 마는 격앙된 상태. 판에 박은 듯한 일상성 속에서 이러한 연주의 경험은 확 트인 해방감을 안겨준다. 클라이맥스 직전에 복선을 깐다. 게시부의 느리고도 웅장한 스케일, 곡이 움직이기 직전의 극도로 느린 템포, 음량의 극단적 억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산사태와도 같은 질풍노도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게 만드는 등 그의 마술과 같은 연주 표현을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고요. 미 흑인 민권운동가 말콤 엑스의 재즈에 대한 말입니다. 너희 백인들은 악보대로만 연주하지만 우리는 즉흥 연주라는 창조의 힘이 있다. 만약에 이 사진을 이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규격화로 배치를 했다면 이 지면이 살았을까요? 저는 이게 이 규격, 악보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재즈처럼 이런 식으로 자유, 혼란의 편집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택했고 결과적으로 이 깝깝한 느낌이 여기서 뻥 뚫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반복되지 않는 경험이 있다. 시적이고 불가사의한 영역으로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베이시스트 찰스 민거스라는 재즈 밴드 단원 중에 한 명이 흥미로운 솔로를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자 민거스는 고함을 질렀다. 절대 다시 그거 하지 마. 왜 그랬냐면은 관객을 열광시키는 솔로 연주를 하면 다음번,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프레이즈를 반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흥 연주자가 이처럼 유혹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재즈는 경직되고 만다. 순간의 열기를 포착하는 대신 오래전 끝난 공연의 남은 열기를 되살리려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꿈틀거리는 그 순간과 한 몸이 되는 편집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질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때 나는 자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제천 그 피트니스 센터 화재 때인데요. 이게 사실 원래 진짜 신문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색감이. 함께만 있다고 콜라보는 아니다. 함께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결과 도출의 파트너십이야말로 콜라보다. 합쳐갖고 이렇게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낸 사례인 것 같고요. 모나리자의 미소는 이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복수의 진실이나 충돌하는 해석을 나란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샷에 뭔가 보여주는 편집도 한번 가능하진 않을까. 박웅현이라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뉴욕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크게 감탄했던 것은 광고들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 가슴속에 기분 좋은 느낌으로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을 만큼 가볍다는 겁니다. 가치를 말하면서 설교까지 한다면 광고는 실패할 겁니다. 가치를 말하면서 설교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효과가 잘 안 먹히지 않을까. 근데 설교스럽지 않게 독자 가슴에 사뿐히 내려앉게 할 편집 방법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음표인데요. 관련해서 저를 반성하게 한 지면을 한번 꼽아 본다면 강하게 발언을 했고 당시 우리 편집 회의에서도 세게 가자. 사람들한테 아주 세게 경각심을 크게 주도록 좀 강하게 가보자.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이 태어나 처음 첫눈을 봤을 때를 생각해보라. 아니면 처음으로 산을 붉게 물들인 노을을. 그게 당신이 본 첫 마술이다. 마술은 기술도 속임수도 사기도 아닌 꿈이다. 태초의 경이감을 선사하는 마술 같은 편집. 순수의 꿈을 일깨우는 편집 방법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어린아이를 다시 찾는 것. 편집은 결국 자기 찾기 놀이가 아닐까. 결국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고 뻗어나가고 확장을 하지만 결국에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자기 자신, 자기 발견. 근데 이 자기는 예전에 탈주와 확장을 하기 이전의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겠죠. 새로이 발견된 자기겠죠.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 다른 편집지면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과 접속을 하고 접촉을 해갖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다른 세계를 이해하게 된 업그레이드된 자기가 아닐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